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당분간 5%대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남 밀양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나흘 동안 축구장 1000개 크기의 살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 안에서 책임 소재 논란이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비대위 총사퇴에 이어 오늘은 연석회의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부터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도 전면 해제됩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관련 대응책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0일 동안 국토 5분의 1을 점령당했고 사망자가 14,000여 명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의원 국회의원 연석 문제는 이 1614만 명이 내가 나서면 아무 때나 뭉쳐서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생각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어제 우리가 반성하자라고 하면서 누구를 지적을 한 거는 당이 잘 되자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 당에서 우리가 당권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노출이 된 거죠. 네, 6일 지방선거 후 폭풍, 참패한 민주당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내에 진입한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거친 말들도 오가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에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은 먼저 쇄신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포스트 지방선거 여야 의원 두 분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주당 줄줄이 지금 회의를 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고민정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분석하고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굉장히 뜨겁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비판하기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전재수 의원님이 느끼시는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좋을 리가 없죠, 일단. 예, 지금 오늘 2시부터 저도 잠시 들렀다 왔는데 네. 2시부터 지금 의원총회 겸 당무위원회, 그다음 원외 지역위원장까지 다 참석하는 예. 그런 이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토론 시간이 몇 시에 끝내기로 하는 거 이런 거 없이 네. 아마 최대한 이제 시간을 보장해서 격렬한 토론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당내 의원들도 고민정 의원 이야기하고 다들 같은 생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3월 선거에 지고 6월 선거에 지고 그 전에 이제 작년 재보궐선거에 또 졌습니다. 내리 3연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상 민주당 70년의 역사가 여기에서 멈출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좀 논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논쟁을 통해서 당의 새로운 질서와 당의 어떤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거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시간 제한 없이 오늘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겁니까? 예, 무제한 토론이라고 저희가 뭐 공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임팩트 있고 그다음에 집약적으로
좀 해가지고 논의를 좀 질질 끌지 않고 예. 집중적으로 좀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점들을 좀 골라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책들까지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좀 이어질 것입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오전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간담회가 열렸고요. 조금 전 2시부터는 국회의원 당무위원회 연석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2시 회의에 앞서서 한 모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께서 드신 회초리를 달게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성찰하고 실신하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민에게서 배우고 국민과 같이 가는 사람에게는 오판도 패배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대선과 이번 지선 결과를 통해 국민께서 내린 평가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고 국민과 함께 가는 민주당을 만드는 첫 시작입니다. 향후 냉정한 평가와 과감한 쇄신으로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무한한 책임, 냉정한 평가, 과감한 쇄신, 허심탄회 이런 단어들이 지금 눈에 띄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지금 목소리는 굉장히 차분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지금 그 회의장에서는 굉장한 격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일단 전재수 의원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 뭘로 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이라는 것이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지게 되면은 그 선거를 주도했던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또 새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 지도부의 어떤 권력 지형을 놓고 당내 어떤 권력 지형을 전제를 해놓고 이 패배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선거를 주로 지고 난 뒤에 평가를 해왔던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들이 제대로 된 평가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친문 진영은 친이계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책임을 돌리고 또 그 반대로 또 책임을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추후에 당내 어떤 지도부, 그 당내 권력 지형을 전제로 하고서 말하자면 처방과 패배의 원인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당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선거 패배의 원인을 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선거 패배의 원인을 한번 들어보는 선거 평가, 패배에 대한 평가 이것을 좀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당내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당내 의견만 들으면 당권을 비롯한 앞으로 권력구도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각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외부의 의견을 들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기 들어설 당 지도부의 권력 지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패배의 원인을 찾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선거 또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연패, 3연패는 기본이고 국민의힘도 4연패하고 난 뒤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난 뒤에 그때서야 당이 바뀐 것이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내리 3연패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데 민주당이 정치하는 방식의 문제, 민주당식 어떤 정치하는 방식의 문제,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가치관 노선 이것까지도 전부 평가의 범주에 다 넣어가지고 다만 당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 시각이 지금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지금 남 탓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새로운 당의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지금 당에서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상당히 좀 이전에 어떤 연패를 해가지고 수렁에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당이 완전히 침몰하는 형식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패인은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하루 이틀 민주당이 잘못해서 생긴 패배도 아닙니다. 예.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누적된 결과로서 저희가 3연패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번 처방 또한 다음 선거 패배를 그냥 용인하는 그런 처방과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절박한 마음을 예. 당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뭐 연승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연패를 한 경험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외부의 냉정한 평가를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어쨌거나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국회를 이끄는 제1당입니다. 아주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정상화되어서 우리 정치를 함께 이끌어가고 지금 상당히 그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또 우리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당 경험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자면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조금 전에 진재수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다음 지도부 될 사람들이 자기가 되기 위한 뭐 신용만의 반성 이 정도로 해서 그친다면은 아마 우리가 거듭했던 4연패를 그대로 또 거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예컨대 4년 전에 이랬습니다. 5년 전에 저희 당이 그 탄핵을 당한 정당이었고 또 대선에서 크게 졌습니다. 크게 졌는데도 그냥 대선에서 진 후보가 그대로 또 당대표가 돼가지고 지방선거에서는 그야말로 대패했습니다. 이번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정반대의 결과가 네. 당시에 있었죠.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지하층인 줄 알았더니 바닥인 줄 알았더니 저 바닥 밑에 또 지하가 있어가지고 총선 때는 더 크게 패배했습니다. 예.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자면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정말 철저한 쇄신과 또 국민들의 소리 또 정말 정치를 어떻게 제1당으로서 이끌어야 할 것인지를 좀 잘 성찰하셔서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 잘못 아니고 원인을 한 가지로 짚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패인은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선거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도 하셨는데 물론 뭐 한 가지로 꼽아서 딱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어떤 책임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었고 그랬는데 어떻든 이번 이제 지방선거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당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을 그렇다 그래서 전적으로 오롯이 모든 책임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 말씀하시는 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저는 비겁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민주당이 3연패를 한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 1, 2년의 문제가 누적된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 위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정치하는 방식의 문제, 정치하는 방식의 문제뿐만 아니고 가치와 노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3, 4, 50대가 이미 네. 70년대생 이후 세대들입니다. 7, 80년대생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허리축으로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주력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 세대와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사람을 키우지 못해서 586이 만약에 용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이 개혁을 이끌어 나갈 주체 세력이 될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된다면 70년대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집단 지도 체제.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한 명에게 70년대생 한 명에게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70년대생 4명, 5명, 6명으로 80년대생까지 포함해서 이런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집단 지성을 제대로 좀 받아서 당을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치하는 방식의 문제, 가치와 노선의 문제, 당의 어떤 말하자면 개혁을 밀고 나갈 어떤 주도 세력의 교체의 문제까지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반성과 성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다음 선거 끝나고 난 뒤는 정말 우리가 국민들께 반성과 성찰
또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정말 이제는 송구스러워서 이게 과연 반성성찰 이야기하는데 듣는 국민들께서 이걸 제대로 믿어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반성과 성찰을 너무 많이 하는데 다음번에는 하지 않도록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뭐 지금 반성과 성찰을 안 하는 의원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원인을 두고서 당내에서는 양군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재명, 김동연 우리 자산이 살아 돌아와서 감사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반면에 뭐 젖잘싸 이렇게 대처하다가 패배했다 이런 분위기도 읽히는 상황이라 아까 외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네, 맞습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대선은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망해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광주에서 투표율이 37%였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한 퍼센티지로 아마 40대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한 20%포인트 이상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대패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지지자들 그리고 또 민주당을 통해서 어떤 균형을 또 잡고자 하는 이런 그 국민들의 시선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누가 자산이다, 누가 무엇이다 하고 이런 것 두둔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우리가 4연패에서 벗어난 뒤에 사실은 다시 4연패에서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줬던 것은 사실 국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30대 우리 정당 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를 뽑게 되었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었죠. 우리 당의 경우는 우리 당원 50% 그리고 국민 50%의 그 전당 그 대회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말 파격적인 혁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뭐 현역 의원들로서는 그 노력이 좀 부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상상 그 이상의 변화였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스스로 백드롭이 걸렸었죠. 그런 어떤 정말 철저한 근본적인 성찰 또 국민으로부터의 강력한 개혁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것인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 스스로도 많이 개혁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은 스스로의 지지자들이 이탈했던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 앞으로 누가 당 지도부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괜히 이렇게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더 큰 패배를 부를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전체 이번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악재였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대선에서 크게 패배하신 분이 내 책임 아니라 그러고 당 대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 또 졌죠. 뭐 지금 듣고 계시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이란 것은 간판이 되었고 그 총사령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걸 다 같이 책임지자고 한다면 책임 분산이 될 텐데 그런 책임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원칙 없는 이번에 상처뿐인 영광이고 또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는 자생 당사라 그랬는데 정확한 한자 말로는 그 기생 당사죠. 자기는 살고 당은 죽이는 이런 선택을 최고 지도자가 했는데 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이번에 그거는 사실은 원칙 없는 선거 출마 그리고 갑작스레 그 뭐 품앗이 하듯이 어느 분은 서울로 가고 어느 분은 계양으로 가서 지방선거의 취지와도 완전히 다른 이런 것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지는 그것이 가장 큰 패인이라고 보는 것이 내부 시선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이제 의원이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저도 막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고 나왔는데 참석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지방 일정이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는데 그럼 이후에 일정이 끝나면 참석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다. 오히려 그 조금 더 활발한 토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애써 이제 뭐 자리를 비워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뭐 당분간은 좀 뭐 응급을 삼가하는 그런 아마 저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 조금 허심탄회한 얘기를 위해서 좀 자리를 비켜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뭐 하고 계신데요. 합니다. 자 당권을 배제하고 이제 토론을 해야 뭐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앞서 이런 얘기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자, 전당대회 관련해서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중진들 의견을 모아봤을 때는 이거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이벤트와 당의 어떤 큰 행사와 관련해서는 예.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 본인들 시간표보다는 당의 실무자들 의견을 듣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의 어떤 준비라든지 대관의 문제라든지 여러 일정들이 있거든요. 당장 이제 정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를 새로 꾸려야 됩니다. 예. 뿐만 아니고 지역위원회를 꾸리고 난 뒤에는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후보가 한 명밖에 없으면 합의 선출하겠지만 경쟁자가 있을 경우는 경선까지 치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 중진분들뿐만 아니고 당의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당직자들도 시간표상으로 이게 조기 전당대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당내 지금 이제 3연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작업도 하고 난 뒤에 그 평가 위에서 새 지도부가 힘을 가지고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7월 달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이 평가하고 어떤 당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의가 빈약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애써 서둘러서 조기 전대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만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치권에 지금 이벤트가 없습니다. 1년 거의 2년 정도 남은 총선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정기국회도 지금 9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회 의사 일정이나 또는 정치권에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충분한 논의의 바탕을 통해 가지고 새 지도부가 힘을 가지고 출범하는 예. 것이 맞겠다. 그렇게 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예, 같습니다. 비대위가 총 사퇴를 했고요. 새로 지도부가 꾸려질 때까지 그럼 8월까지는 어떻게 당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비대위를 그 사퇴한 비대위 말고 전당대회 때까지의 새 비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논의를 오늘 합니다. 임시 비대위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여기서 뭐 크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으면 예. 당헌 당규상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통해 가지고 전당대회를 그야말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실무형 임시 지도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핵심은 새 지도부가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위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당내 풍부한 논의와 충분한 논의 시간이 보장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내 구성원들의 뭐 크게 이견은 없는 것으로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이제 8월 전당대회로 가보면은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굉장한 진통을 겪는 소리들을 다 듣고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영도 의원께 질문 드릴까요? 그렇게 하려고 서둘러 그 지금 모든 지방선거를 다 망치고 개항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원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구도가 민주당 내 지금 논의 사항으로 보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겠죠. 그러나 또 이재명 계가 또 당에서 많기 때문에 또 너무 귀중한 자산이다 뭐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잘했는데 당이 잘 뒷받침을 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걸 보면은 예. 또 현실적인 세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저희들도 이제 4연패했던 겁니다. 이 현실적 세력 재편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당의 대선 승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당 내에서 결국 사람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 정말 그 새로운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새로운 인물이 국민적 영망을 받아서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서 된 것이지. 그러니까 내부의 철저한 쇄신과 인물의 그 새로운 변화가 없이는 그 정치라는 게 또 금방 새로운 그 황골 탈퇴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그 분식과 적당한 저 명분으로 무마된 뒤에 또 다시 그 자리를 옛날 그 사람들이 차지하려는 관성이 아주 큽니다. 그 관성이 민주당에서 크면은 또 민주당은 계속 그대로 가는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잘 돼야 우리 당도 잘 되고 정치라는 게 서로 선의의 경쟁과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남이 잘못되어서 반사이익이 없고 그러면 우리 당도 나중에 자꾸 그 반사이익 벌어들어 가지고 스스로 세전하지 못하고 또 망칠 수가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잘하십시오. 네, 뭐 덕담과 조언을 주고받고 계신데 자,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기도지사에서 역전 드라마를 펼친 김동연 당선인이요. 당내 입지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인물 두 사람을 꼽았더니 오세훈, 김동연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경기도민을 비롯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동연 이제 당선자한테 기대하는 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김은혜 후보께서 이제 낙선을 했는데 뭐 낙선한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게 체급이 좀 틀리죠. 예, 김동연 후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낙선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새벽 5시 반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이제 벌린 것만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 출마해가지고 과연 전체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극적인 정치 또는 민주당 내 어떤 새로운 기풍의 중심, 새로운 어떤 바람의 중심으로 예. 김동연 후보가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예. 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는 조금 외로우셨던 것도 같습니다. 오늘 당이 선거에서는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정치 교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 이제 손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역할도 앞으로 좀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 가장 이번 선거 캠페인 중에서 아쉬웠던 것이 네. 민주당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이벤트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그런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구도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인물 경쟁력이 압도적이고 월등했던 후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김동연 후보라든지 이분이 8,000표 차이로 이길 후보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강원도의 이광재 후보, 충남의 양성조 후보, 굉장히 훌륭한 후보들이 압도적인 인물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인물 경쟁력 측면에서 월등하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어필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분들의 어떤 인물 경쟁력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게 중앙 이슈,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관련된 또는 뭐 김포공항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그냥 뒤덮어 버리니까 인물 경쟁력이 월등한 것을 국민들이 어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아쉬운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거가 다 졌고 그다음에 훌륭한 민주당의 인물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후보들이 졌는데 이분들이 지금 전부 제 탓입니다.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당연히 추스려서 어떤 개파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은혜 후보하고 체급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김은혜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 지역은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 더 가져간 네, 지역이거든요. 네. 나름 또 선전했다 이렇게 선전이 굉장히 선전했죠. 당에서는 평가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라든가 또 우리 당으로 보자면은 큰 자산을 얻은 셈이고 사실은 유리천장을 또 한 번 뚫을 뻔했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여성지사가 나올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그만의 큰 자산이고 또 더욱이 이제 방송계 출신이고 우리 언론 출신으로서는 이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는 패배가 확정되었을 때 그때 이제 당선자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하는 그 짤막한 메시지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침 예. 그 시간에 이곳에서 제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 말로서 하는 정치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사실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로나ल्드 레이건을 꼽는데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훌륭한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명망을 갖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한 명 관심 인물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4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대권 가도까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로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됐다 이 점을 일단 서울시장으로서 일을 왜 제대로 그러냐면 하겠다. 이번에 네. 눈여겨봐야 될 중국 하나는 서울시 의회가 110석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110석인데
지난번에는 104석 대 6석이었습니다. 우리가 6석밖에 안 됐습니다. 시장이 아무 역할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적어도 과반은 얻어야 된다. 이번에 이런 과반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얻었습니다. 네.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세훈 시장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네. 김동연 지사 당선인에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도의원 수가요. 과거에는 일방적이었거든요. 이재명 지사 때는. 네. 그래서 역시 협치를 통해서 뭐 김동연 지사 당선인도 좀 민주당과는 좀 이질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정책 통이시고 하니까 새로운 경기도가 직면한 또 서울이 직면한 두 시장과 지사가 두 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역단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주시고 예. 협치의 모범을 좀 무엇보다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의회, 도의회랑 협조했어요. 예. 자, 지금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 대표. 선거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거 어떤 포석일까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최재형 혁신위원장 이야기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의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혁신에서 다르고 네. 아마 굉장히 논쟁적인 것들이 많을 겁니다. 아하. 이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 과정이라는 것들이 계속 뒤따를 거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하나만 풀어주세요. 비밀입니다. 민주당이 뭐 하려고 할 때 하나씩 풀어가지고 김 빼겠습니다. 지고 있을 땐 또 개혁도 안 돼요. 이번에 민주당 보셨잖아요. 약간 지지율 안 좋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나와도 오히려 내분만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길 때 바꿔야 됩니다. 당의 체질 개선에서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이니까요. 네. 소위 말하는 뭐 찍어내리는 공천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어떤 그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 뭐 이런 논의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혁신이라는 것은 일단 기득권을 내려놓는 걸 전제로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준석 대표 잘 나갈 때 자기 혁신에 소홀한 사람들 결국에는 정권을 뺏긴다. 이길 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뭐 2년 뒤 총선까지 좀 고려한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 4연패했다가 지금 4연패다가 간신히 이긴 때문에 대승했지만 지금 우리가 사실은 4년 전 경험을 되돌이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을 때만 아니죠. 또 언젠가는 네. 크게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주지 않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말 중에 보면 우리 당원이 한 80만 명 되었습니다. 이 당원들이 정말 정권 교체에 대한 또 여러와 같은 이런 성원과 지지 또 정권 교체를 했는데 워낙 깻잎같이 붙어서 해놓으니까 또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어서 또 이번에도 우리 당 지지자들은 힘을 모아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제 보답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우리 당 지지자들 또 국민들의 다수의 우리의 그 성원 때문에 가능했던 네. 일인데 그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이 시기 동안 우리가 이제 당원들에게 어떻게 다시 보답해 줄 네. 것이냐, 뭐 당원 교육도 사실 우리 당에서는 당원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들어선 다음에는 젊은 그 그렇습니다. 당원들이 좀 늘어난 이런 네네. 상황이라서 오늘 관련한 얘기도 좀 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었던 얘기들이 있습니까? 항상 어느 정당이나 젊은 당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늘 언론에서 또는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제 비판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은 선거 때만 이렇게 좀 간판으로 내세웠다가 뭐 정말 용도 폐기하지 않았느냐. 청년들이 이렇게 정치에서 소진될까봐 정치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정말 세대별로 이번에 또 투표율이 청년들이 낮았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또 우리한테도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위한 정치, 청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정당을 만드는데 예. 또 우리 전통적 지지층에게도 보다 세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뭔가 네. 무엇보다도 정책 능력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안보 상황도 지난 70년 내에서 가장 어려운 국면에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능력 또 당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또 새로운 사람들을 양성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공천 시스템이 지금 가장 중요할 거고요. 예. 공천 갈등이 선거 때마다 항상 있었는데 지금 최재형 혁신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혁신안, 쇄신안 이거 먼저 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액면 그대로 보자면 굉장히 잘하는 것이죠. 예, 원래 이제 선거 패배하고 혁신은 잘 안 됩니다. 이겼을 때 그렇다 그래서 이겼을 때 잘 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이긴 쪽은 뭐 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이죠. 이겨도 잘 안 되고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지고 난 뒤에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준석 당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김을 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그렇죠. 조금 전에 민주당의 어떤 쇄신에 김을 빼겠다. 그렇죠. 예. 조금 이런 전에 의도로 이제 보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가지고 김을 빼버리겠다. 이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저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민주당은 쇄신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도 이제 혁신위원회를 이제 띄울 텐데, 그러니까 먼저 반발 앞서서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띄움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어떤 혁신의 성과, 쇄신의 성과에 물타기 하겠다, 김을 빼버리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 올리는 말씀이죠. 약 올리는데 화를 내면은 더더구나 우리가 선거 패배했는데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화를 내서 되겠습니까? 꼭 참고 정말로 혁신 성과를 제대로 내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뭐 조롱처럼 들리긴 하나 저는 조롱도 지금 뭐 100번 들어도 지금 싼 상황이라 저희들이 꾹 참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그럴 드리겠습니다.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준석 대표 어쨌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째인데 또 우크라이나 방문 소식도 들리고요. 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도 내년 이준석 대표가 내년까지 당대표죠. 그 이후에 이제 권력구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긍정평가가 한 2% 정도 올라간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질문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명칭, 자, 이 공모를 받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국민의 집, 국민청사, 이태원로 22,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렇게 5개로 압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마음에 드는 이름을 두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영두 의원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국민청사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청사 개인적으로. 전재수 의원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와대라는 이름에 익숙해서 그런지 다 어색합니다. 다 어색하다. 그런데 뭘로 정해지게 되고 그 정해진 이름이 이제 자주 입에 좀 익으면 조금 좀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도 청와대라는 이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다 어색해 보입니다. 5개 다. 다 그래도 하나를 어색해 좀 보여요. 꼽으신다면? 저도 뭐 국민청사. 국민청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이제 이게 지금 오늘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심사위원 배점 합산해서 이달 안에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름이 정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 협의를 위해 방한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함께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건 본부장도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끈질긴 핵무기 추구는 우리의 억제력 강화와 북한 경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에 이어 6월, 7월에도 5%대의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연 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제 유가와 식량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수요가 늘면서 물가 상승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입니다.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합니다. 또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도 같은 날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되었지만 6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아울러 국제선 항공도 조속히 정상화하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관련 혐의와 동양대 PC 등 관련 증거 능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해 대법원 확정 판결 뒤에도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딸 조민 씨 입시 과정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혜와 조연수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가 가평 용소계곡에서 숨진 지 3년여 만인데요.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지난 3년 동안 가족들이 받은 고통을 똑같이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유족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많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겪었던 고통, 이은혜, 조연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저희와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그 봤던 정보들이나 자료들인데 그거를 또 한번 듣다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들어올 때 전혀 고개도 안 숙이고 반성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2명이 했다고 보기엔 어렵고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조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하는 게 유족의 바람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미숙함 때문에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민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미국 백악관 행사를 마무리한 소감을 전하면서 앞으로는 염려하는 일 없도록 더욱 성숙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올해 초 건보료를 내지 않아 아파트가 압류당했던 일을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경남 밀양에서 시작된 산불이 나흘째인 오늘에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밀양 산불의 모든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지만 산불 영향구역이 산림 763헥타르, 축구장 1,029개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C조 1차전에서 이상민, 김태환의 연속골과 조영욱의 멀티골을 엮어 말레이시아를 4대1로 대파했습니다. 김학범 감독 체제로 참가한 직전 2020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대표팀은 2연패에 도전합니다.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완벽한 팬 서비스로 친절한 톰 아저씨라고 불리는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또 한 번 방한합니다. 톰 크루즈는 오는 18일 영화 탑건 매버릭 홍보차 제작자 제리 브루카이머 등과 함께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톰 크루즈의 방한은 이번이 10번째로 지난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부터 2018년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까지 자신의 영화 개봉에 맞춰 한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The Russian current objectives in this war is to occupy entire territory of Ukraine. The Russian troops still try to show at least some victory. We are fighting for our own land, for our country's existence, and we are fighting to prevent a genocide of our people. I have a very simple message to all of you that we are very much thankful to all Koreans and to Korea government, and I'm personally deeply touched by the warm support and good wishes
from the Koreans to my country, which we receive every day. Each contribution made for Ukraine, which helped us counter the Russian aggression.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어제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은 중부지방도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현재 서울이 32.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거워진 공기가 서쪽 지역에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풍이 바로 닿는 동쪽 지역은 강릉이 22.8도로 비교적 선선합니다. 이 같은 한여름 더위는 토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현충일 연휴 동안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 소식이 있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1도, 광주 3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더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YTN 정기 개편에 따라서 연휴가 지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김영수, 엄지민 앵커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저는 바로 뒷시간 뉴스큐에서 찾아뵙고요. 네, 저는 밤 10시 뉴스나이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